생선 대가리 좀 줍쇼. 해. 아이, 아침부터 아이, 재수 아침부터 없게. 재수 저리 가. 없게. 바보 아줌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다리 밑 움막에서 사는 미친 여자와 거지, 아이. 마을 사람들이 비웃던 이 모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채송화 야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봄꽃이 만발하던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넓은 기와집. 이석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석규는 대대로 이어온 양반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석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공평하게 대했고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었습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쌀을 구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석규를 존경했습니다. 이석규에게는 아내 윤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아들 은석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넓은 기와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꽃이 피었고 가을에는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조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진사도 양반이었고 땅도 100마직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와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진사는 한 해에 2~3번씩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비단과 은자를 선물로 가져갔고 술을 대접했습니다. 사또는 조진사를 좋아했습니다. 조진사는 이석규를 질투했습니다. 이석규의 땅이 자기보다 50마직이나 많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석규를 더 존경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조진사가 이석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조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쪽 땅을 내게 팔게나. 이석규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 조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면서 조진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석규의 넓은 집과 곳간이 보였습니다. 조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조진사는 자기 집 서재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 형태였지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석규의 땅 150마지기가 원래 조씨 집안 소유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진사는 밤새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조작했고 옛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를 오래되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짓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진사는 그 문서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조진사는 은자가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진사가 보따리를 열자 은자가 빛을 냈습니다. 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진사는 거짓 땅 문서를 꺼내 사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석규가 조씨 집안의 땅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자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사를 내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웃으며 관할을 나왔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석규의 집에 관아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진사가 송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 앞에 섰을 때 조진사도 와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조진사가 땅 문제로 송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석규의 땅 150마지기가 원래 조씨 집안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진사가 거짓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이석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석규는 문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날짜도 이상했고 도장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석규는 거짓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자기도 땅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집으로 돌아가 땅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조부께서 직접 쓰신 진짜 문서였습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석규의 문서가 가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문서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진사의 문서가 더 오래되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계속 조진사 편을 들었습니다. 이석규가 무엇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석규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조진사를 모함했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이석규를 끌고 갔습니다. 이석규는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이석규의 아내 윤 씨는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전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관아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진사가 사또와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석규는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짓을 인정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석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석규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옥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매일 옥 근처로 가서 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석규는 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병을 얻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5살 은석이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진사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석규의 모든 재산을 조진사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도 집도 곡식도 모두 넘기라고 했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석규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조진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판결이었습니다. 윤 씨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채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자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책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은석이를 위해 윤 씨는 천자문을 치마 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이 집안을 수색하며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벼루 붓 책들, 비단옷까지 모두 괴짝에 담았습니다. 윤 씨는 은석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관가에서 죄를 받은 사람의 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한양에 사는 먼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보름을 얻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습니다. 친척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윤 씨는 은석이를 데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옛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조진사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을 끝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짚을 엮고 나뭇가지를 세웠습니다. 비가 새지 않을 정도의 지붕을 얹었습니다. 사람 둘이 겨우 누울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자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낮에 장터로 나가 도토리를 팔았습니다. 칡뿌리를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옥에서 죽은 사람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피했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은석이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진사는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은석이의 존재를 눈의 가시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석규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미친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석이를 더럽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를 풀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조진사도 은석이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은석이를 앉혀놓았습니다. 어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은석이 얼굴에 검댕을 바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럽게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지 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석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진사가 우리를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조진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또 말했습니다. 어미도 미친 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글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석이가 물었습니다. 글을요?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천자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치마 속에 숨겨 나온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숨기고 밤에는 읽으라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책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윤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이름을 숨겨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금동이라고 불린단다. 은석이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본명은 이은석이다. 양반집 도련님 이름이지. 하지만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면 조진사가 너를 이석규의 아들이라고 눈치챌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금동이라는 천한 이름을 써야 한다. 그래야 조진사가 우리를 그냥 거지 모자로만 여길 거란다. 은석이는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몸을 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은 금동이입니다. 윤 씨는 은석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이 움막 안에서만은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마. 너는 이은석이다. 이석규의 아들 이은석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은석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는 은석이 얼굴에 숯검댕이를 발랐습니다. 머리에는 시든 꽃을 꽂았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헤헤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윤 씨를 미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러운 거지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석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가면 달랐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의 얼굴을 씻겼습니다. 검댕이 벗겨지자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눈은 맑았고 이마는 넓었습니다. 윤 씨는 천자문을 꺼냈습니다. 금동이에게 한 글자씩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땅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동이는 따라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윤 씨는 칠줄기 하나를 꺾어왔습니다. 끝을 이로 씹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칠붓이 되었습니다. 먹이 없어서 숟가루를 무래겠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글자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란다. 어머니가 없어도 내가 혼자 쓸 수 있도록 잘 익혀두어라. 글은 너의 무기가 될 거란다. 글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글로 세상을 바꾸는 거란다. 금동이는 칠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움막 클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천지 두 글자를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다음 글자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금동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동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천자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칠붓으로 글씨도 제법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검댕을 바른 거지 아이였습니다. 밤에는 글을 읽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글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조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조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이석규에게서 빼앗은 그 집이었습니다. 환갑잔치는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첫날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둘째 날은 인근 고을의 양반들이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사또가 직접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환갑잔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조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치 음식이 풍성하게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윤 씨도 금동이를 업고 조진사 댁 쪽으로 갔습니다. 미친 척을 하며 잔치 구경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도 잔치에 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헤헤거리며 웃었습니다. 조진사 댁 앞마당까지 갔습니다.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떡, 전, 나물, 고기가 나왔습니다. 조진사는 붉은 도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조진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조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석규의 땅까지 빼앗아서였습니다. 원래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던 조진사는 이석규의 150마지기를 더해 이제 250마지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곡식도 가장 많이 거두었습니다.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잔칫집이 떠들썩했습니다. 윤 씨는 마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금동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조진사다.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다. 금동이는 검댕 묻은 얼굴 사이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진사를 보았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잘 보아두어라. 하지만 내 눈빛을 숨겨라. 내 아버지를 닮은 그 맑은 눈을 저 사람이 알아보면 안 된단다. 금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귀는 세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진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잔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술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조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농사는 어떠한가 했습니다. 조진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좋으니 벼가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느 땅 말인가 했습니다. 조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동쪽 논밭 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좋아서 벼가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이석규의 땅이었습니다. 조진사가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금동이도 들었습니다. 금동이의 작은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의 손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아라. 때가 올 것이다. 잔치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조진사의 하인이 윤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잔치는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헤헤거리며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일어났습니다. 금동이를 업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동이가 고개를 돌려 조진사를 보았습니다. 조진사도 우연히 금동이 쪽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금동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조진사의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순간의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조진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석규. 하지만 금동이의 멍한 표정을 보자 조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완전히 미쳐버린 여자였습니다. 저 아이는 숯검댕이를 바른 거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석규의 아들이라면 벌써 한양으로 도망갔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리 밑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될 리 없었습니다. 조진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를 업고 조진사 댁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다리 밑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윤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떠와서 금동이의 얼굴을 씻겼습니다. 검댕이 벗겨졌습니다. 맑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도 달라졌습니다. 헤헤거리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은서가. 오늘 내가 눈빛을 숨긴 것 어머니가 다 봤다. 금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조진사가 저를 보았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윤 씨는 품에서 밥을 꺼냈습니다. 낮에 누군가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금동이에게 건넸습니다. 금동이는 밥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윤 씨는 천자문을 꺼냈습니다. 금동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금동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칠붓을 들었습니다. 글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지켜보았습니다. 금동이의 글씨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금동이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윤 씨를 보았습니다. 금동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윤 씨는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금동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두 모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먼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척은 성균관 유생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언젠가 금동이를 그 친척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진사의 비리를 낱낱이 적어 상소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 씨는 낮에 장터를 돌아다니며 조진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조진사가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뇌물을 주고 소장료를 과하게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동이는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조진사는 여전히 마을에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금동이는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검댕을 바른 거지 아이였습니다. 밤에는 아버지 이석규가 남긴 천자문을 넘어 이제는 논어를 읽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천자문은 이미 다 외웠고 윤 씨가 장터에서 주운 헌책들을 모아 금동이에게 주었습니다. 금동이는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진사가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 박첨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논 30마지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진사가 그 땅을 노렸습니다. 또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사또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박첨지는 땅을 빼앗겼습니다. 박첨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의 힘이 너무셨습니다. 박첨지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의금부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진사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조진사가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 씨는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첨지가 한양 의금부에 상소를 올렸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첨지의 상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자신이 5년 동안 모은 정보를 더하면 조진사의 악행을 밝힐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움막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금동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귀한 종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사는 먼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윤 씨는 편지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남편 이석규가 억울하게 죽은 일을 적었습니다. 조진사가 거짓 문서를 만든 일을 적었습니다. 사또에게 은 300냥의 뇌물을 준 일도 적었습니다. 박첨지의 땅을 빼앗은 일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5년간 장터에서 들은 모든 소문을 적었습니다. 조진사가 뇌물로 사또를 매수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땅을 빼앗은 이야기를, 날짜와 사람 이름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윤 씨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모든 정보가 편지에 담겼습니다. 편지 끝에 윤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성균관 유생 김선비께 전해 주십시오. 그분이라면
의금부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첨지의 상소와 함께 이 증언이 전해진다면 조진사의 악행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한양으로 가는 행상을 찾았습니다. 돈 몇 푼을 주고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행상은 편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행상은 한양에 도착해 윤 씨가 적은 주소를 찾았습니다. 먼 친척의 집이었습니다.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친척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읽고 놀랐습니다. 윤 씨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조진사의 악행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친척은 즉시 성균관 유생 김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김선비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조진사의 악행이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석규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박첨지 사건도 같은 수법이라는 것을. 김선비는 즉시 의금부로 갔습니다. 박첨지의 상소가 아직 처리 중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윤 씨의 편지를 의금부에 전달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박첨지의 상소만으로는 부족했던 증거가 채워졌습니다. 의금부는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편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지방 사또가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을, 한 사람은 옥에서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임금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행어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정원이라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김정원은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임금은 김정원을 불렀습니다. 마패를 주었습니다. 충청도로 가서 조진사와 사또를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김정원은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밝았습니다. 다리 밑 움막에서 윤 씨와 금동이는 여느 때처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움막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금동이는 논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윤 씨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윤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중에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촛불을 껐습니다. 금동이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움막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 관아 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움막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 탄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관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아전이 나왔습니다. 말 탄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전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를 깨우러 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보낸 편지 때문일까?
혹시 하늘이 드디어 도운 것일까? 잠시 후 관아의 불이 켜졌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말 탄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를 보았습니다. 금동이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자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금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웠습니다. 윤 씨도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아 쪽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로 하늘이 들어주신 것일까? 윤 씨는 남편 이석규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온 사람은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 김정원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사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사. 한양에서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방관리들의 부정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고을의 송사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즉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아전을 불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송사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면 이석규 사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전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서들을 찾아 날랐습니다. 한 아름이 넘었습니다. 김어사는 그 문서들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옆에 서서 땀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김어사는 밤새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김어사가 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석규와 조진사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김어사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판결이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석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석규는 옥에서 병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사가 사또를 보았습니다. 이 송사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진사가 이석규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땅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조진사의 문서가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물었습니다. 이석규의 문서는 보았느냐고 했습니다.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물었습니다. 어찌 가짜라고 판단했느냐고 했습니다. 사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김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사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첨지와 조진사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조진사가 거짓 문서를 제출했고 사또가 일방적으로 조진사 편을 들었습니다. 김어사는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김씨, 이씨, 정씨. 모두 5건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범죄라는 것을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조진사를 당장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아전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전이 뛰어나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 댁에는 관아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아전이 조진사를 깨웠습니다. 관아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암행어사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조진사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조진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조진사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패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루 아래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김어사가 조진사를 보았습니다. 조진사인가 물었습니다. 조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어사가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석규와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이석규를 고소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땅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조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땅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짓 땅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조진사가 김어사에게 건넸습니다. 김어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서냐고 물었습니다. 조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종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날짜는 6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어사가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장의 글씨체는 근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진사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김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에게 관아 인장대장과 결제장부를 들춰 대조해 보게 했다. 이 문서는 거짓이다. 조진사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김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박첨지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김 씨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이 씨의 송사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5건이었습니다. 이것들도 같은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여러 사람의 땅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어사가 사또를 보았습니다. 사또, 그대는 이 문서들이 거짓인 줄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진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어사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진사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관아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를 하옥하라고 했습니다. 아전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포승을 씌웠습니다. 조진사가 애원했습니다. 어사님,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어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아전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옥으로 갔습니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진사와 사또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 문서와 뇌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진사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윤 씨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동이를 업고 장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진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석규가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한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헤헤거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금동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서가,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금동이는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어사는 관아에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조진사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아전들을 데리고 조진사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서랍 안에서 장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어사가 펼쳐보았습니다. 조진사가 사또에게 준 뇌물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별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진사의 친필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부도 나왔습니다. 조진사가 빼앗은 땅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이석규 150마지기, 박첨지 30마지기, 김씨 20마지기, 이씨 15마지기, 정씨 15마지기. 조진사가 거짓 문서로 빼앗은 땅만 모두 합쳐 230마지기였습니다. 조진사의 원래 소유 100마지기를 더하면 총 330마지기였습니다. 김어사는 그 장부들을 챙겼습니다.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김어사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석규의 이름이 적힌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석규 소유였으나 조진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어사는 그 문서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뒷방도 수색했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괴짝을 열었습니다. 한 괴짝 안에서 이석규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벼루가 있었습니다. 붓이 있었습니다.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조진사가 이석규의 집을 빼앗은 후 감나가는 물건들은 버리지 못하고 괴짝에 담아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김어사는 그 물건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나중에 이석규의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색이 끝났습니다. 김어사는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 모두 죄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어사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어사가 높은 곳에 섰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의 죄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조진사는 10년 동안 5사람의 땅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석규, 박첨지, 김씨, 이씨, 정씨 모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석규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병으로 숨졌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받고 이에 협조했다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정의를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김어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땅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뇌물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진사가 직접 쓴 빼앗은 땅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의 자백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조진사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진사를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거짓이었습니다. 김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석규의 부인과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다리 밑 움막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이석규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그 더러운 아이가 이석규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김어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 씨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윤 씨가 금동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윤 씨는 헤헤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시든 꽃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금동이의 얼굴에도 검댕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이었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여인이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 아이가 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김어사가 윤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석규의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본명은 이은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석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금동이라는 이름을 쓰며 신분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망 이후 윤 씨 부인은 미친 척을 하며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어사가 윤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진 것은 이 부인의 용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에 편지를 보내 조진사의 악행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증거를 모두 적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의금부에 전해져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와 금동이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저 모자를 비웃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거지 아이라고 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윤 씨는
사실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며 동시에 진실을 밝히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김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석규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모두 윤 씨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진사와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금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가,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금동이는 김어사를 보았습니다. 김어사도 금동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어사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맑고 총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어사는 윤 씨를 이석규의 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진사가 빼앗아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윤 씨의 집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금동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윤 씨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동이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씨는 금동이를 안았습니다. 두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김어사가 사람들을 시켜 집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방을 닦았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어사는 윤 씨와 금동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국이었습니다. 반찬이었습니다. 윤 씨는 5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는 식사였습니다. 금동이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김어사는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조진사와 사또를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보았습니다. 조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조진사와 사또 모두 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김어사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이석규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땅 문서를 윤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50마지기 땅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곡식도 돌려주었습니다. 조진사 창고에 있던 곡식 중 이석규의 것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모두 윤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집도 돌려주었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도 돌려주었습니다. 조진사가 괴짝에 담아두었던 벼루와 붓과 책들도 돌려주었습니다. 조진사가 빼앗은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다시 부유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금동이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은석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윤 씨와 은석이를 불렀습니다. 윤 씨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김어사가 은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은석이는 김어사를 보았습니다. 김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글을 더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김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겠소. 좋은 서당에 보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소. 윤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은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윤 씨는 은석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김어사가 윤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소. 큰 인물로 만들겠소. 윤 씨도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김어사는 은석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은석이는 김어사 뒤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와 배웅했습니다. 은석이는 말 위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윤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석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윤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을도 멀어졌습니다. 은석이는 앞을 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사 나으리. 김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처음 너를 보았을 때 알았다. 너는 큰 그릇이다. 은석이는 김어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말을 타고 갔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한양이 보였습니다. 큰 성벽이 보였습니다. 은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어사는 은석이를 데리고 한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김어사는 한 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당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서당이었습니다. 김어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훈장이 나왔습니다. 김어사와 훈장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김어사가 은석이를 소개했습니다. 이석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인물이 될 아이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훈장이 은석이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잘 가르치겠소. 김어사는 은석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거라.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사 나으리. 은석이는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어사는 서당을 떠났습니다. 은석이는 새로운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은석이를 보았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은석이의 옷이 남루했습니다. 양반 자제 같지 않았습니다. 은석이는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훈장이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은석이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석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석이는 서당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은석이를 피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은석이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글이 무기가 된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은석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은석이는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석이의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석이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은석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과거에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석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3년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은석이를 불렀습니다. 은석아, 내가 한양 최고의 서당으로 가게 되었다. 은석이는 놀랐습니다.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어사께서 주선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석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은석이는 새로운 서당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은석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훈장이 은석이를 불렀습니다. 내년에 소과 시험이 있다. 내가 한번 보거라. 은석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그날 밤 은석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훈장이 편지를 마을로 보내주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석이가 시험을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석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칫붓을 들고 글을 쓰던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소과 시험 날이 왔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였습니다.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은석이는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석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문제를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다리 밑 움막에서 배운 천자문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사서삼경이었습니다. 은석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묻혔습니다.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붓을 놓았습니다. 은석이도 붓을 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제출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이름이 벽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석이도 다가갔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은석.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합격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훈장은 기뻐했습니다. 은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은석이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살던 아이가 한양에서 시험에 붙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석이는 더 큰 곳으로 갔습니다. 성균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은석이는 그곳에서 또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은석이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은석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은석이의 글은 진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석이를 존경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은석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과였습니다. 문과 시험이었습니다. 붙으면 나라의 벼슬을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은석이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은석이는 문제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글은 무기란다. 글로 세상을 바꾸는 거란다. 은석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은석이가 본 세상을 썼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지 썼습니다. 관리가 청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법이 공정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은석이는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은석이는 3등으로 붙었습니다. 22살 급제였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젊은 나이의 급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리 밑에서 자란 아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임금이 은석이를 불렀습니다. 은석이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은석이는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은석이냐?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인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왔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부모는 누구냐? 은석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석규는 거짓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다리미 둔막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5년 동안 미친 척을 하며 저를 지키셨습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다리 밑이라니. 임금은 은석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시오다. 그대를 내 곁에 두겠다. 은석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은석이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석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정을 막자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은 은석이의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은석이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급을 받으면 절반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석이는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막았습니다. 은석이는 아버지가 당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은석이의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부록의 나이를 넘겼습니다. 은석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석이는 청렴한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백성들은 은석이를 좋아했습니다. 은석이는 청렴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했습니다. 은석이는 임금께 청했습니다.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허락했습니다. 은석이는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은석이는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옛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김어사가 돌려준 집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은석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석아. 은석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한양으로 가시죠.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구나. 은석이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윤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석이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마에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였습니다. 한양으로 갔습니다. 은석이는 어머니를 큰 집으로 모셨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석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구나. 은석이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루신 겁니다. 윤 씨는 웃었습니다. 은석이는 어머니를 위해 사람을 두었습니다. 윤 씨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은석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석이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45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임금이 은석이를 불렀습니다. 대전 앞에 섰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를 영의정에 임명하겠다. 은석이는 엎드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의정.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은석이가 말했습니다. 소인은 부족합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만큼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 없다. 그대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대가 영의정이 되어야 한다. 은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 밑 움막이 떠올랐습니다. 검댕을 바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칫붓을 만들어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석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영의정이 된 날 은석이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검댕을 바르고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금동이라고 불리던 그 아이가. 은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원 어사였습니다. 은석이는 김정원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원은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한양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은석이는 붉은 옷을 입은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석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영의정이 왜 여기에? 은석이는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김정원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석이는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석이가 말했습니다. 어사님의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은 은석이를 보았습니다. 은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사님께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한양으로 보내주신 이은석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아이입니다. 김정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 김정원은 천천히 은석이를 보았습니다. 검댕을 바르고 있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김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다리 밑에 있었을 겁니다. 어사님이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를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어사님은 저희 은인입니다. 김정원은 은석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영의정이 무릎을 꿇으면 어찌하느냐. 은석이는 일어났습니다. 김정원은 은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사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은석이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김정원은 대문 앞에 서서 은석이를 지켜봤습니다. 붉은 옷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김정원과 은석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 밑 볏짚 움막에 살던 윤씨는 돈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배움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이은석은 그 부를 받았습니다. 평생 간직했습니다. 다시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은석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돈으로 재산을 쌓는 부자와 마음으로 인연을 쌓는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누군가의 인생의 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 씨와 은석이는 그렇게 가장 가난했던 순간에도 가장 빛나는 불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